마약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 중추신경계 건드려서 억제하거나 각성시키고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은 호르몬에 의해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 조작되는 거지. 환각을 일으키는 약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술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맞아. 마약에 관심이 있든 없든 대부분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술, 담배, 커피도 마약의 일부야. 그저 국가에서 법률상 제한하지 않았을 뿐이지. 술, 담배, 커피가 마약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마약이 만병통치제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병을 치료했었고 우리가 커피에 의존해 피곤함을 잊고 열심히 일하듯이 자본주의 초기에는 코카인이나 카트, 필로폰 같은 각성제로 노동자나 군인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역할도 했어. 물론 이런 사실을 다 감안해도 인권이나 복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가 당시 상황을 너무 모르고 함부로 미개하다고 치부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마약별 특성을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해줄게. 일단 억제제부터. 중추신경 억제에서 나른한 행복감, 편안함, 수면, 마취 효과를 일으켜. 덕분에 의학에서 마취제나 진통제로서 인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종류는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대로 설명할 건데 일단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술이 있어. 난 취하면 흥분하는 타입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억제제라고 무조건 해롱해롱 기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파민 같은 호르몬 분비로 신이 나서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흥분하는 경우도 있어. 술의 효과나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 주류 소비량 무려 38위에 빛나는 주류 강국이니까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 다음은 대마초. 익숙하지? 그 담배같이 말아서 피우는 거. 먹을 수도 있지만 먹는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대부분은 흡연하는데 흡연 후 최대 3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돼. 억제제다 보니까 어휘력이 떨어져서 짧은 단어로 말하거나 느리게 말하게 되고 수다스러워지는가 하면 흥분하는 경우도 있어. 드물게 환각이나 환청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마초는 환각제는 아니니까 이건 특이한 경우고 이게 세로토닌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공포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은은하게 있어. 세로토닌은 도파민이란 노르에피네프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돕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균형이 깨지면서 공포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도 있어서 에이즈나 암 환자가 식욕을 잃었을 때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 또 하시시라고 성능 좋은 암꽃이랑 잎만 응축해서 만든 일종의 대마초 농축 버전도 있는데 그냥 일반 대마초보다 효과가 8배에서 10배 정도 뻥튀기 된 대마초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다음은 GHB야. 버닝썬 사건 이후로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GHB에 대해 다뤘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일명 물뽕이라고 불려. 10분에서 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3-4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억제제인 만큼 취한 것처럼 몸이 이완되는 효과가 나타나. 정말 위험한 건 술에 타서 마시는 경우인데 효과가 엄청나게 증폭되면서 효과가 지속되는 3-4시간 동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강간 약물로 쓰여. 종종 의식불명까지 가기도 하고. 솔직히 강간 약물은 GHB 말고도 많지만 GHB가 정말 위험한 게 무색, 무치, 무미여서 술에 타서 주면 전혀 알 수가 없고 다른 강간 마약과 다르게 반감기가 짧아서 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증거 확보가 어려워. 더 골 때리는 건 기억은 못하지만 범행이 이루어지는 모텔까지 스스로 걸어가고 문까지 열고 입장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어서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타인이 주는 술이면 마시지 않는 걸 권할게.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과 합석도 조심하고.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주제가 강간마약은 아니니까 이쯤에서 대충 넘어갈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귀비 베이스 마약들을 나열해 볼 건데 양귀비 베이스 마약들은 진통제나 마취제, 수면제로 탁월한 효과를 내. 그래서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지. 양귀비는 식물이야.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여물기 전에 봉우리를 칼로 찢으면 진한 우윳빛 액체 같은 게 나와. 이걸 모아서 하루 정도 말리면 검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아편이 돼. 생아편. 학교 다닐 때 영국이랑 중국이 아편 전쟁했다고 배웠잖아. 그거. 그리고 여기에 물이랑 석회 섞어서 끓이다가 염화 암모늄을 넣어 침전시키면 모르핀이 돼. 알지? 병원에서 진통제로 많이 쓴다는 그 모르핀. 물론 최근에는 모르핀의 중독성 때문에 모르핀 대신 옥시코돈이라는 약물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 모르핀에다가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등을 넣고 다시 화학 처리를 하면 헤로인이 돼. 가끔 영화에서 숟가락에 올린 다음 불에 달고 액체로 만들어 주사기에 넣는데 그게 황금색 또는 갈색이나 검은색이다? 그럼 헤로인이야. 원래 헤로인 순 원액은 화이트 와인처럼 황금색인데 커피나 초콜릿, 흑설탕이 중화제로 섞이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서 저런 색깔을 띠어. 헤로인 하면 바로 좀비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영상들 때문인데 미국에서 마약 근절 캠페인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위험성 강조하려고 저런 장면을 많이 넣지.
근데 헤로인 한다고 다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오남용하면 저렇게 돼. 많이 쓰면. 물론 저렇게 좀비처럼 보이면 열의 9은 헤로인 맞아. 근데 헤로인도 적정량 건강하게 쓰면 이런 정도는 돼. 문제는 조절이 안 되지. 내성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 마약하면 실질적으로 IQ가 떨어지거든? 사리 분간이 안 되는데 무슨 조절을 하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 약물 자체가 함량도 다 제각각이고 거기에 뭐가 섞였는지도 모르는 문제도 있고 사용자들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있고 아무튼 보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육체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악마의 시약. 그게 헤로인이야. 물론 헤로인만 그런 건 아닌데 다른 것들은 차차 설명하는 걸로 하고 헤로인은 대부분 정맥 주사를 하는데 주사하고 바늘 빼는 즉시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3시간 정도 천국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 강력한 만큼 내성이 금방 증가하고 약기운 떨어지면 심각한 근육통에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마약 자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금단 증세 때문에 끊을 수가 없게 돼.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지. 헤로인도 거의 마약 1티어급 하드드럭에 속하긴 하지만 같은 아편계면서 헤로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펜타닐이 있어.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진통제고 완전 치사량이 2mg이야. 그래서 살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해. 해외 경찰이 마약 검사하다가 갑자기 쇼크로 기절하고 그러는데 그거 공기 중에 날린 펜타닐 들이마시고 쇼크 일으키는 경우야. 최근에 1달러짜리 지폐 주었다가 전신마비돼서 병원 갔더니 지폐에서 펜타닐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있었어. 대략 냄새만 맡아도 위험한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한지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도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류 마약으로 떠오르고 있어. 패치 형태로 된 펜타닐을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거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위험한 거라나 싶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해. 우연히 주변에서 하는 걸 알게 되거나 권유하면 호기심에 하게 되는데 무슨 아쿠아밴드처럼 생긴 게 패치 형태로 붙이니까 멋모르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되지. 진짜 마음이 아픈 건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거야. 걔네가 뭘 알고 이걸 했겠어. 그냥 담배 피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펜타닐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했다가 인생의 지옥이 되겠지. 돌려 말하지 않고 딱 말할게. 아편류는 중독되면 바로 인생의 지옥이 되는 마약류니까 건드리지 마.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사용했고 아직 끊을 수 있는 정도라고 느껴지면 지금 당장이 가장 쉽다. 여기까지가 억제제였고 각성제로 넘어가기 전에 니코틴을 잠깐 살펴볼게. 니코틴은 각성제라고 하기에도 억제제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데 니코틴을 저용량 복용하면 각성제 효과가 나타나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활동을 강화해주고 집중력, 인지능력, 작업기억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전형적인 각성계열 마약의 효과지. 근데 특이하게도 고용량 복용하면 세로토닌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서 평온감과 진통 효과를 유발해. 전형적인 억제제 계열, 특히나 아편 계열 마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고용량 복용해보겠다고 줄담배 피우고 그러지 마. 웬만큼 빨리 피워선 되지도 않고 괜히 호흡마비 와서 죽을 수도 있어. 다음은 카페인이야.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억제제를 방해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수월하게 하고 뇌 각성을 일으키는 중추신경 자극제야. 전형적인 각성 계열 마약의 효과를 보이고 부가적으로 아데노신은 졸음을 일으키는데 이게 억제되니까 졸음을 쫓는 역할도 해. 다만 다른 각성제들이 데네피질과 뇌간 양쪽에 작용하는 데에 비해 카페인은 데네피질에서만 작용한다는 특징 덕분에 아주 약해서 현대인들의 데일리 마약으로서 활약 중이지. 현대인들 중에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없으면 생활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야. 다들 카페인이라는 각성제 마약 중독이라고 볼 수 있지. 먹으면 어떤 느낌인지는 누구나 잘 알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드디어 코카인이야. 최근 유행한 드라마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유통했었던 그 하얀 가루 있잖아. 코로 들이마시는 거. 코로 들이마실 수 있는 하얀 가루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10중 8구는 코카인이야. 먹어도 되는데 효과가 약해지고 쓴맛 때문에 먹는 경우는 드물고 항문이나 질로 흡수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쇼크사 위험도 있고 코로 흡입하면 한 번에 많이 들이마셔도 점막이 부어올라서 체내로 천천히 흡수된다는 장점 덕분에 대부분은 코로 흡입해. 흡입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아주 짧게 지속되고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강한 자양강장제로서 도파민 상승으로 인한 자양강장 효과가 아주 강력하지. 쾌감, 집중력, 의욕, 심지어 창의성도 올라가고 피로와 허기를 달래주는 효과도 있어. 도파민 수치가 평소보다 약 400%가량 상승하니까 얼마나 강력할지는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고 봐도 무방하지. 부작용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저하로 인한 우울증부터 수면장애, 인성장애, 폭력성, 환각, 환촉, 불안감, 수전증, 심지어 자살까지 다양하지. 맞아. 코카인을 하면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습성이 생기는데 이것도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봐야겠지.
코카인이 엄청 강력한 마약은 아니지만 각성계열 마약에서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약의 시작선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코카인이다 라고 대답하는 편이야. 또 크랙이라고 해서 코카인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서 가열하면 얻을 수 있는데 효과는 코카인이랑 비슷하지만 베이킹 파우더가 섞였다 보니까 좀 약한 대신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들의 코카인 역할을 하고 있지. 코카인은 대부분 코로 흡입하는 데 비해 크랙은 흡연하는 편이야. 다음은 각성제계의 헤로인, 필로포니아, 소위 히로뽕이라고 불리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불법 마약 중 단연 가장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 게 이 필로포니아. 왜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코카인보다도 도파민이 3배나 높은 수치인 1200%까지 치솟기 때문에 복용 중단 즉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돼.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악마의 씨약이야. 워낙에 강력해서 단 한 번 사용으로도 뇌신경회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내성도 쉽게 증가해서 중독도 금방이고 건강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강력한 마약에 속하고 금단 현상이 심해서 마약 자체의 중독보다 금단 현상이 두려워서 끊지 못하게 돼. 또 헤로인은 억제제라서 바로 좀비가 되지만 필로폰은 각성제라서 의식이 또렷하고 예민해지거든. 그래서 지금 주사하고 있으면서도 다음 투약분이 없다는 불안감에 덜덜 떠는 게 필로폰이지. 손 안 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엄청나게 강력한 각성제이기 때문에 집중력 증가, 인지능력 향상, 사고 가속, 자신감, 호언 장담, 식욕 억제, 성욕 증가, 폭력성 증가가 다 같이 와. 아주 강력하지. 아까 카페인이 데네피질에서만 작용한다고 했었는데 필로폰은 데네피질과 뇌간 양부위에서 동시에 작용해. 그만큼 각성 효과 또한 엄청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한테 필로폰 놔주고 하루에 20시간씩 굴리고 그랬으니까 말 다 했지 뭐. 다음은 환각제 딱 2가지만 살짝 훑고 지나갈 건데, 첫 번째는 멋진 신세계의 저자 올더스 헉슬리와 비틀즈,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사랑했던 LSD야. 마약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창문을 열었더니 공룡이 있었다느니, 날개가 돋친 줄 알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느니, 꽝인 줄 알고 자기 아기를 오븐에 구웠다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마약설을 듣는다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LSD일 확률이 높아. 이렇게만 보면 엄청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중독이나 생리학적 위험성은 낮은 마약이야. 근데 저 환각 증세 때문에 위험하지. 창의력을 키워준다고 작가나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마약이기도 해.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 LSD를 복용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니까 뭐. 하여간 스티브 잡스 인성은 알아줘야 돼. 그지? 주사제도 있고 알약도 있지만 특이하게 이쁜 종이 형태로 유통이 많이 돼. 그렇다 보니까 자칫 안위험한 줄 알고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안정제랑 다르게 환각제는 막 자동차 앞에 뛰어들고 이런 사고가 많아서 신체 부작용 대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약물이니까 얕보면 안 된다. LSD는 열에 악해서 보관 환경에 따라 효력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잘 보관된 LSD의 경우 투약 후 30분 후에 환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4시간에서 12시간가량 지속되는데 며칠, 몇 주, 몇 개월 후에 갑자기 LSD를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환각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은은하게 있어서 위험성만큼은 엄청나. 다음은 엑스터시야. 엑스터시는 단순 환각제라고 보기 어려운 게 필로폰, 카페인, 코카인 등 각성제랑 섞여있는 알약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각성제 겸 환각제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 스킨십 욕구가 강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포옹 마약이라고 불리고 강간 마약에 속하지는 않지만 파티 마약으로 많이 쓰여. 유엔에서 주기적으로 월드 드러그 리포트라고 해서 마약 관련 보고서가 나와. 여기에 따르면 전세계 마약 사용자 수는 2018년 기준 2억 6,900만 명이야. 무려 전세계 총인구의 3.54%가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지. 25명 모이면 1명은 마약 사용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 엄청난 거야. 자세하게는 코카인이 2천만 명, 엑스터시 2천만 명, 필로폰이랑 암페타민 같은 암페타민류가 2,700만 명, 아편,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같은 나편 계열이 930만 명이고 나머지 2억 명은 대마초 사용자야. 대략 73.61%가 대마초 사용자니까 마약 중독자 4명 만나면 그중 1명은 대마초만 피운단 소리지. 왜인지 알아? 대마초가 매우 안전하기 때문이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얘기해줄게.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달라. 대검찰청에서 2020년에 발행한 문서를 보면 전체 마약 사범 범죄수 중 대마류는 고작 17.8%밖에 안 되고 오히려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해서 향정류가 70%야. 왜일까? 뭔가 이상하지. 결과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필로폰 때문인데 2010년대 이후로 펜타닐이 유행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약물을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멀티 드러깅 시대가 왔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지만 경찰 쪽이든 불법 사용자 쪽이든 그래도 대한민국은 결국 필로폰 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야. 왜 그럴까? 한국에서 필로폰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이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유통 관련 편의성 및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이 주류 마약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던 건 1980년대부터야. 그 이전에는 70년대엔 대마초, 60년대엔 메타돈이라고 모르핀이나 헤로인 중독 치료할 때 쓰는 아편 의존 치료 합성 마약이 있는데 그게 유행했었고, 50년대에는 모르핀이나 헤로인 같은 아편 계열이 유행했었어. 그 이전에는 전통 사회 시절부터 치료를 위해서건 쾌락을 위해서건 생 아편이 두루두루 사용됐었고, 양귀비 많이 키웠다는 거지. 아무튼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의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일본 때문인데, 처음에 각성계열 마약이 노동자나 군인들한테 많이 사용됐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부에서 병사들 전투력 및 노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로폰을 무슨 음료수 마냥 겁나 뿌렸었어. 그러던 와중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밀리는 바람에 일본 본토 전쟁을 앞두고 있었단 말이야. 이때 전쟁 준비한답시고 필로폰을 엄청나게 쌓아뒀던 거지. 근데 잘 알잖아. 미국이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방 터뜨리고 일본이 바로 베끼든 거. 이 쌓아둔 필로폰 써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돼.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말이야. 그렇게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쌓아뒀던 필로폰이 시중에 풀려. 전쟁 패배하고 처참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필로폰의 늪에 빠졌겠어. 필로폰도 그렇고 헤로인도 그렇고 중독되고 내성 생기기 시작하면 몸 상태가 도저히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로 변하는데, 나라 꼴은 또 어떻고. 아주 개판이었겠지. 그래서 1951년에 일본이 필로폰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근데 마약이 금지시킨다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야쿠자들이 군대에서 필로폰 제조 기술자였던 애들 데려다가 계속 만들어 팔았어. 근데 일본이 또 어떤 나라야?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체포작전 펼치고 처벌 강화하고 해서 거의 성공적으로 마약 정책을 펼쳐. 제조자, 유통업자, 사용자 다 포함해서 5만 명 이상 잡혔다지 아마? 근데 야쿠자들이 이렇게 돈 잘 되는 장사를 포기하겠어? 못하지. 위험하다는 것만 빼면 이만한 장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깝고 만만한 데다 국가 제재도 허술했던 한국을 제조기지로 삼게 돼. 일제강점기 때도 아편계통 제조기지가 한국이었거든. 특히나 배로 실어 나르기 편한 부산에서. 근데 국내에서 만든다고 국내에서 파나. 당시에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아서 국내 유통은 하지도 않았어. 일본에 갖다 팔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기도 했고.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와서 일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필로폰 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단속 강화되고, 필로폰 만들 때 원료가 에페드린이라고 감기 걸렸을 때 우리 받는 약 있잖아. 그건데 이 에페드린을 대만에서 수입해다가 필로폰 만들어서 일본에 팔았단 말이야. 그럼 대만은 바본가? 대만에서도 마약 제작할 거 아니야. 중간 마진 없겠다. 일본에 더 싸게 팔았었어. 근데도 우리나라 필로폰이 더 잘 팔렸던 건 우리나라가 또 뭐든지 하기만 하면 얼마나 잘해. 순도 높고 효과 좋아서 우리나라 필로폰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필로폰 장사도 했던 건데, 대만도 점차 필로폰 잘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져.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고가 엄청 쌓여. 잘 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기업가 정신이 어마무시하게 투철해서 돈 된다고만 하면 다 같이 뛰어들어서 다 같이 망하는 거. 필로폰 돈 된다니까 제조 기술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재고는 쌓이는데 일본은 안 산다고 하고 다 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이 싸게라도 팔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필로폰이 유행하게 된 거지.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이유고, 나머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다 경제적인 이유인데, 일단 필로폰은 대마초나 코카인, 아편계랑 다르게 식물 기반이 아니어서 화학 처리만으로 생산이 가능해. 장비만 있으면 쪽방에서도 만들 수 있어서 단속 피하기 이처럼 좋은 수단이 없지. 유통도 편하고.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 투약 걸려서 잡혀갈 때 1000회 분량 필로폰이 발견됐다고 했잖아. 1000회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이게 30g이었을 거야. 필로폰은 1회 투여량이 0.03g이거든. 물론 중독자들 내성 생겨서 1회 0.1g 넘게도 주사하기도 하는데 1000회라고 말할 때 기준은 아마 0.03g이었겠지. 작고 가볍게까지 하니 얼마나 유통하기가 편하겠어. 그리고 아편이나 헤로인, 코카인 같이 향이 있는 마약류는 마약 탐지견이 잡을 수 있는데, 필로폰은 냄새가 전혀 없어서 밀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경제에서 유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 안 해도 잘 알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마약 대비 같은 무게일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차피 무슨 마약을 유통하든 다 불법이고 위험한데 이왕이면 돈 되는 장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성비라는 게 있지. 같은 돈 주고 이왕이면 센 거 사지 누가 약한 거 사겠냐고. 이런 특성 덕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로폰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게 되는 거지. 이 정도면 왜 필로폰인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 경우도 있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약을 합법화해주는 걸까? 그것도 다른 건 다 안 해주는데 유독 대마초만. 생각해본 적 있어?
물론 우리가 여기서 윤리 철학이나 정치 철학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과학적으로 이게 그럴만한가를 보자는 거지. 앞에서 살포시 언급했지만 유독 대마초만 합법인 이유는 엄청나게 안전해서야. 마약 관련해서 위험성과 의존성에 대한 연구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유명한 표가 있어. 봐봐. 세로선이 의존성, 그러니까 중독성 정도로 보면 되고 가로선이 위험성이야. 위험성이든 중독성이든 맨 끝판왕 보이지. 헤로인. 근데 웃긴 건 그 다음이야. 위험성 2위에 빛나는 알코올.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술. 멋지지?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 술이 무려 코카인보다도 더 위험성이 높아. 대마초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 카페인급 중독성을 지녔고 카페인이나 니코틴보다 훨씬 위험성이 낮지.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니코틴 중독성 봐. 코카인보다 더 중독성이 높고 모르핀이랑 동급이야. 담배 끊는 놈이랑은 친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괜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는 거지. 아주 지독한 놈들만 끊을 수 있는 거야. 담배 못 끊는 이유 이제 알겠지? 물론 이 표에서 말하는 위험성이나 의존성이 생리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도 포함돼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거 말고도 무료 인용해서 1595회에 빛나는 이 연구자료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야. 세로선이 정신과 의사 의견이고 가로선이 관련 전문가들 의견이야. 부동의 1위는 역시나 헤로인, 2위는 코카인이야. 3등이 술. 그니까 몸 생각해서 술 적당히들 먹어. 알았지? 대마초는 여기 있어. 12번. 담배가 여기 있으니까 담배보다도 훨씬 안전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14번. 스테로이드가 제일 안전해. 그니까 술, 담배 즐겨하는 사람이면 스테로이드 한다고 건강이 어쩌네 저쩌네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스테로이드 해도 된다는 거 아니다. 그냥 재미로 설명한 거야. 평생 안 해보는 게 더 나은 경험도 있는 거다. 알았지? 그나저나 필로폰은 어디 있을까? 여기 5번이 암페타민류야. 어라 이상하다. 헤로인은 압도적 1인데 필로폰이 술보다 위험성이 낮다니 갑자기 안전해 보이지. 응 아니야. 여기 있는 위험성은 사회 범죄율이나 그런 것도 포함돼서 그런 거야. 어떤 통계를 봐도 모든 마약 다 통틀어서 대부분 술이 범죄율 1위야. 근데 이상하게도 왜 술은 제한 안 하고 대마초는 제한할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건 나중에 술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마초 관련 문제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내가 계속 이 영상에서 술, 담배, 커피가 마약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너네 술, 담배, 커피가 마약이라고 인정해 안 해? 솔직히 무슨 술, 담배, 커피가 마약이야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대마초라고 해봐. 바로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디딤돌 이론이라고 해서 대마초 같은 안전한 마약을 합법화하면 마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 인식과 함께 점차 더 강한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는 이론이 있어. 솔직히 이 이론은 비논리적인 면이 아주 강한데 이 논리대로라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말보로 레드까지 갔다가 점차 대마초를 찾아야 되고 술 먹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고량주만 마셔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잖아. 전 세계 마약 사용 인구만 봐도 70% 이상이 대마초만 핀단 말이야. 얘네가 점차 헤로인까지 가지 않는다고. 그니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론이기는 한데 일단 대마초 합법 반대 입장의 주요 논지는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커피, 담배, 술 같은 것들을 마약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반해 대마초는 마약이고 위험하다는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이 무조건적 반대를 낳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 과학적으로 안전한 마약을 합법화해서는 안 될 이유? 그게 정치적이든 과학적이든 대마초가 안 되는데 왜 술, 담배는 합법이어야 할까? 나는 잘 모르겠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유엔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미만일 경우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1,349명 미만을 유지해야 하거든. 근데 2018년 이후 마약 사범 수가 1만 명대 중후반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 또 실질적인 마약 사용자 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가 있지만 마약 사범 수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도 추정하고 있지. 이렇게 계산해보면 18만 명에서 90만 명까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최소치인 18만 명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 중 약 0.35%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대략 300명 중 1명꼴로 마약을 한다는 의미가 돼. 만약 최대치인 9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74%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100명 중 1명, 200명 중 3명 정도가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지. 2021년 대한민국 총 가구 수가 2200만 정도고 총 인구가 5100만 정도 되니까 대략 한 가구당 2명 이상이 산다고 가정하면 34가구마다 1명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와.
그럼 아파트 한 동마다 한 명이 있을 확률이 최소 17%에서 최대 85%라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약이 TV에서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라거나 특정 집단의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할 때가 된 거야. 마약 중독자 중에서 내가 마약 중독자가 돼서 내 삶을 망쳐야겠다 하고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아니. 그래도 어쨌거나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들의 책임이라고? 맞아. 근데 난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금기시하고 쉬쉬하니까, 제대로 교육을 안 하니까 대마초나 엑스터시로 끝날 일이 필로폰으로, 펜타닐로 번진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학생들이 대마초가 아니라 펜타닐을 한다잖아. 이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일까? 아니, 모든 마약 중독자는 다 똑같아. 우연한 기회에 잘 몰라서, 호기심에, 궁금해서 권유를 받고 무심코 한번 해본 일이 평생을 후회와 자기 혐오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지. 이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부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래. 마지막으로 역사상 최고의 마약상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그의 아들에게 해줬던 말을 알려줄까 해.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다.